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준 휴식 또는 집콕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요즘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며 여유롭기도 하지만 그 이면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으시죠? 한편으로 지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정한 편안한 휴식 그리고 작은 위로가 필요한 오늘이라면 옛날의 그 귀여운 소녀 앤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제1부 우연을 기다리는 힘. 이런 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처음 학교에 가는 길, 앤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외친다. 앤의 눈가에 스치는 모든 삶을 위해는 행복이 방울방울이다. 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앤을 오래도록 사랑한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다. 세상 모든 행복은 100명의 세계적 행복학 권위자들이 1000개의 단어로 말한 행복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는 행복 설정값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행복 설정값이란 고유한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큰 좌절을 겪든 크게 성공하든 결국 행복지수가 처음의 설정값으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을 말한다. 영화 비포 선셋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사고 때문에 비록 다리 하나를 쓸 수 없다고 해도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낙천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 조금 우울한 얘기부터 하면 행복의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건 겨우 10% 정도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이 50%는 운 좋게 타고난다는 것이다. 뭔가 억울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머지 40%는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포기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런저런 행복학 관련 책들을 읽다가 내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 발전적 진화, 자아 성장에 과도하게 관심이 큰 탓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축해낸 사람들이다. 흔히 젊은이가 노인보다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면 늘 60, 70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왜? 노인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요란 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살아갈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 시야는 확실히 좁아진다. 노인들이 행복한 건 그 때문이다. 시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해야 된다. 몇 년 전 홍콩에 취재 여행을 갔을 때 그곳 관광청 직원에게 하즈웨이베이 근처 보링턴 다이 밑에서 일한다는 홍콩의 때리는 할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사라진 청계천 고가도로 밑에 작은 사당을 차려놓고 절찬 영업 중이었다. 각자의 신을 모시는 할머니들은 미워 죽겠는 사람,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신 때려주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간 마당이니 생각나는 대로 한 명의 이름을 적었다.
좋아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좋아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다.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할머니가 먼저 부적을 그린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그 부적을 귀퉁이가 달아빠진 벽돌 위에 올려놓고 때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다리 및 제의가 시작된다. 이때 할머니들이 때리는 도구로 이용하는 건 놀랍게도 헌 신발. 어찌나 두들겨 댔는지 신발 뒤축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라 부적을 대충 때릴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할머니는 5분을 넘게 부적 여기저기를 이리저리 두들기고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누더기로 만들었다. 때리는 동시에 쉬지 않고 뭔가를 중얼중얼대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그만 괴롭혀라 떨어져라 자꾸 그러면 혼을 내겠다는 식의 주문들을 외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그렇게 두들겨패 너덜대는 부적을 호랑이 인형에 넣어 술떡을 먹여 태우는 장면은 내게 기이할 정도의 위로를 주었다. 미워하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멀리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그 해에 때리는 할매를 만났던 일은 홍콩의 그 어떤 브랜드숍이나 레스토랑보다도 내게 인상적이었다. 술자리에서 홍콩의 때리는 할매 얘기를 하다가 홍콩 관련 여행 패키지 하나를 새롭게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이름하여 아무래도 싫은 사람 패키지.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뒤로 한 채 빅세일 중인 홍콩 쇼핑몰을 돌며 1차 힐링. 맛집 천국인 식당을 돌며 2차 힐링. 홍콩의 소원 비는 사원들을 돌며 나쁜 사람의 폭망과 나의 대박을 비는 것으로 3차 힐링. 마지막 하이웨즈 베이 근처 할머니들에게 찾아가 아무래도 싫은 그 사람을 마구 두들겨 패고 마음속에서 멀리 날려버리는 것으로 4차 힐링하는 것이다. 여행사 직원이라면 나는 이런 심신치유 패키지부터 만들 것 같다. 절대 농담이 아니다. 제2부 고독을 좋아한다는 거짓말. 애는 얼마나 외로웠으면 깨진 책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 모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친구의 존재는 소설 파이 이야기에서도 나온다. 망망대해에서 커다란 벵골 호랑이와 단둘이 작은 구조용 보트에 남게 된 소녀는 자신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호랑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를 친구로 만든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배 안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우정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이 책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의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어린 시절의 우정이 가장 순수한 관계일까? 어린 시절의 우정이 꼭 마음의 친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살면서 자연스레 끊어지거나 소원해지는 관계도 많고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상엔 생각보다 다양한 우정이 존재한다. 꼭 또래의 인간 친구와 우정을 나눠야만 외롭지 않다는 건 오래된 편견일 수도 있다.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과 그것을 지속시키는 능력은 사실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든 우정이든 떠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쩌면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인지도 모르겠다. 사랑을 가장한 욕망, 우정으로 포장된 필요가 아니라 진짜 감정 말이다. 나는 종종 그런 관계를 꿈꾼다. 모든 곳에 있고 어디에도 없는 관계.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관계를. 30을 넘긴 즈음 인생의 경로를 바꿔야겠다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 시절 나는 멀티태스킹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다. 원고를 빨리 쓴다는 이유로 수많은 단신 기사를 쓰면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인터뷰를 위해 90분짜리 영화를 9분 만에 압축해보는 신공을 발휘해야 했고 밤이면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졸다가 한 문장의 오타가 서너 개 이상 나오는 엉터리 소설을 쓰느라 매일매일이 지치고 피곤했다. 내 생일을 챙긴 적이 없다. 밸런타인데이 때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준 적도 없다. 딱 한 번 애인에게 초콜릿 비슷한 걸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그의 탁월한 기억력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너 밸런타인데이 때 나한테 뭘 줬는지 알아? 그때가 우리가 연애한 지 2년쯤 되던 때였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말 그대로 초콜릿이라고 써서 보냈어. 문자 메시지로.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났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코르동블루에서 초콜릿을 처음 만들던 날, 나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그에게 초콜릿 선물을 가져갔다. 푸른색 리본으로 직접 포장도 했다. 물론 그날은 밸런타인데이가 아니었고 그 어떤 기념일도 아닌 그냥 내가 처음 초콜릿을 만든 날이었다. 하지만 한 달쯤의 시간이 지난 후 지나가듯 그가 내게 한 말을 나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난 그때 네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초콜릿을 선물로 준비한 건 줄 알았어. 6월 7일, 생각해보니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그의 웃음소리를 듣다가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왈칵 눈물이 나와서 그랬다. 저녁 뭐 먹을까? 너 내일 야근하지? 라고 말하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다가 결국 나는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다. 그는 이제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전쟁인 아내를 둔 남편이 되어 있었다. 너무 화가 나면 사표를 못 찾을까봐 바탕화면에 사표 양식을 집어넣은 내 후배처럼 나는 매일이 전투였다. 나는 봉두난발로 출근하느라 아침 밥상은 고사하고 누구의 생일도 잊고 넘어가는 무정한 아내가 되어 있었다. 앤에게 매튜 아저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처음 만든 초코 케이크의 점수를 묻는 앤의 눈동자가 반짝거릴 때 매튜는 100점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앤에게 케이크를 조금 더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희귀한지, 얼마만큼 눈물나게 소중한지 앤은 몰랐겠지만 나는 이제 너무 잘한다. 그가 처음 만든 내 초콜릿을 본 날 내게 했던 말 역시 그래서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초콜릿 모양이 영 엉망인 게 맛없게 생겼다. 그때 너 요리 배우러 유학 안 가길 정말 잘했어. 그리고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 마지막 말도 기억한다. 맛있네. 하나 더 줄래? 3개는 먹어야겠어. 가끔 내 삶이 각박해지고 지루해진 이유가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고 레코드 가게에 들르지 않고 점점 서점에 가지 않으면서부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윤민의 집을 찾아봤다. 삐삐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의 오래된 사진집이다. 아마추어 사진가의 작품이었던 이 사진집은 당시 사진을 전공하던 남자친구가 처음 보여주었다. 1997년 가을, 교보문고의 비스듬히 주저앉아 처음으로 듀안 마이클의 사진과 최민식의 다큐멘터리 사진집을 들여다보던 기억이 난다. 윤미 태어나서 시집가던 날까지 나는 부제가 붙은 윤민의 집은 아버지의 눈으로 찍어낸 딸의 기록이다. 그 아름다운 성장의 기록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관통해 26년이나 지속된다. 아버지와 딸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이 사진집에 봉인되어 있었다. 윤민의 식구가 손톱만한 타일이 깔려있던 옛날식 부엌에 앉아 오순도순 밥을 먹는 모습, 어린 윤미가 뭔가 서러워 커다란 눈에 그렁그렁 눈물방울을 매달고 우는 모습, 초등학생이 된 윤미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으쓱이던 모습, 윤미의 입학식, 윤미의 졸업식, 아름답게 성장한 그녀의 결혼식까지. 아빠의 시선이 담긴 딸의 사진 속에는 옛 기억들이 띄엄띄엄 담겨 있다. 그 느릿한 시간의 간격들은 이 책의 맥박처럼 아주 천천히 뛴다. 지금처럼 사진들이 넘쳐나고 너무 많은 현재의 순간이 전시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보기 힘든 기적 같은 호흡이다. 감정이 메마르고 가족이 그리워지는 밤이라면 나는 이 사진집을 처방전으로 써주고 싶다. 윤민의 집을 펼쳐보다가 나는 매튜 아저씨를 떠올렸다.
지금 시대였다면 매튜 역시 앤의 성장을 사진으로 기록했을 거다. 앤이 처음 초록지붕 집에 오고 앤이 자라나 시를 낭송하고 마릴라를 도와 빵을 굽고 섬 전체에서 1등을 하고 대학을 가고 사랑에 빠진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자신의 눈 속에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다. 훗날 앤은 그 사진을 보며 매튜를 추억하고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진들 속에 정작 매튜 자신의 얼굴은 없다는 걸. 그녀는 어느 가을밤의 나처럼 문득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란 어쩌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자신이 평생 찍은 아이들의 사진 속에 정작 자신은 등장하지 못하는 사람. 제3부 슬픔 공부법. 앤은 대학 진학을 원했기 때문에 아저씨와 아줌마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다이애나는 대학 진학 대신에 고향이 남는다. 앤이 원한 것은 독립된 직업이고 다이애나가 원한 건 결혼이다.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강연에 가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의대에 가길 원해요. 사실 이 질문의 카테고리에는 이상과 현실이 있다. 케이는 뉴욕의 사진학교를 졸업한 후 라이언 맥기니 같은 스타 사진가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직업은 한인 매춘 사이트에 들어가는 여자들의 포르노 사진을 찍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찍기 위해 포토숍 창이 열린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여자들의 허리를 깎고 엉덩이와 가슴을 확대한다. 쥐 역시 뉴욕에서 설치미술을 전공했지만 낮에는 청소업체에서 일한다. 씨는 이미 3권의 책을 낸 소설가이지만 낮에 찜질방의 카운터에서 일한다. 그는 유수의 문학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린다. 꿈과 현실, 그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이 두부를 자르듯 명확히 잘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살면서 어떤 종류의 고통을 참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원한다는 건 그것에 따른 고통도 함께 원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델 같은 몸매를 위해 흘렸던 땀과 허기는 마침내 거울 속의 모습으로 보상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 역시 글을 읽은 후 보내는 독자들의 따뜻한 메일이나 격려로 그 힘든 마감을 매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꿈을 이룬다는 건 그런 뜻이다. 앤은 원하는 직업을 얻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사랑하는 아줌마, 아저씨와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겪을 것이다. 다이애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연애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그 결정으로 지불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이며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몫이다. 소설가 김훈이 말했다.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지 않고 낚싯밥을 먹을 수는 없다. 모든 선택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이 선택의 본질이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앤이 필립스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어른들은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잘 들어야 한다 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걸까? 필립스 선생님은 특별한 학생만 편애하고 아이들을 면전에서 구박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니 말이다. 사춘기 아이들 특유의 부끄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앤을, 그것도 길버트 바로 옆에 앉혀버리는 무심함까지. 하지만 필립스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작별의 인사를 할 때 앤은 펑펑 울고 만다. 왜냐고? 하나같이 필립스 선생님을 싫어했던 반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꽃을 들고 찍은 졸업사진이 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안경을 쓴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를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었다.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얼굴이 추운 겨울날 뜨끈한 호빵처럼 부풀어 있었다. 나는 졸업식 날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겐 첫 번째 이별이었던 것 같다. 정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무작정 슬펐다. 무엇보다 6년 동안 정을 준 학교 도서관에 다시 오기 힘들 거란 예감 때문이기도 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마음속 깊이 방어 기제라는 걸 만든다. 경쟁이 심한 학교였지만 나 역시 살아남기 위해 책이라는 피난처를 만들었다. 나는 읽고 읽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어떤 학교보다 커다란 도서관이 내 집처럼 편안했다. 가끔 꿈에도 나오는 학교 도서관은 내 악몽 속 오아시스 같은 부분이다. 어두운 복도 사이에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외국인 친구에게도 정이 흠뻑 드는 나이가 10대와 20대가 아닐까? 쉽게 마음을 열고 쉽게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받는 나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 말이다. 하지만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누구와도 쉽게 헤어질 수 있다란 말과 같다. 그 말을 이해할 즈음의 어느 가을밤에는 문득 청춘이 끝나버렸다는 걸 알고 좀 아득해지긴 했지만 사람은 헤어져야 만난다. 지금 이별 때문에 울고 있다면 그냥 울어도 괜찮다. 눈이 퉁퉁 붓게 울고 나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도 알게 된다. 사실 그 나이 땐 많이 헤어져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제법 살아본 사람의 말이니 믿어도 좋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깁스하는 정도의 상처밖에 나지 않을 만큼 회복력이 왕성한 나이니까. 필립스 선생님을 눈물 속에 떠나보낸 앤이 다음번 만난 사람은 스테이시 선생님이다. 앤 셜리 인생의 진짜 선생님. 헤어져야 만난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울지는 말고. 여러분, 하고 싶었던 일과 잘하는 일, 혹은 행복하게 해주는 일과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 외의 것을 충족하는 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어지는 챕터에서 들려주는 저자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뤄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멋진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누구나 이승엽 같은 야구선수가 되고 조용필 같은 가수가, 송강호 같은 배우가 될 수 있는 걸까?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아중심적인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시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요즘 세태를 생각했다.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란 생각에 이르자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너의 직업으로 이뤄라 같은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나는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경한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을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태도란 그 일을 좋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세상에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4부,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에이본리 학교에서의 첫날, 앤이 홍당무라 놀리는 길버트를 칠판으로 내리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길버트와 앤을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째서 이들은 계속 어긋나기만 하는 걸까요? 저자는 앤과 길버트를 보며 사랑과 타이밍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큰 사랑의 기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 해도 언제나 시차와 낙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분명 그가 먼저 좋아했는데 어느새 내가 더 좋아하고 있고 내 마음은 깜깜한 밤인데 그의 마음에는 환한 태양이 떠오른다. 남자와 여자의 연애는 왜 늘 이런 걸까? 연애란 인간관계의 압축판이고 그것의 본질은 끊임없는 질문이다. 연애에 있어 가장 좋은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한 듯 다르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 좋다. 함께 있을 때 마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지 않아도 좋은 사람. 조금 더 정확히 말해 함께 있지 않음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내겐 최고의 상대다. 누군가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불안을 막아주겠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위성처럼 내 주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힘이 되고 따뜻해지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떠날 필요가 없는 관계이다. 길버트의 좋아해와 앤의 좋아해는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했었다. 그들을 보며 세상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 연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수긍했었다. 연애에 있어 타이밍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걸까? 아니면 그 순간 그 사람이 우연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걸까? 사랑에 관한 흔해 빠진 질문이지만 확답은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마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처럼.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시간은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게도 만들고 정말 싫어했던 사람을 좋아하게도 만든다. 사랑이 타이밍이 아니다. 타이밍 자체가 사랑이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누가 더 오래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많은 연인들을 시작하게도 이별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앤과 길버트의 사랑을 보며 나는 늘 이렇게 되뇌이곤 했었던 것이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영화 봄날은 간다의 이별 장면을 보다가 여자 주인공 은수는 어쩜 저렇게 제 맘대로일까 생각했었다. 어째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못되고 나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 더 씁쓸한 건 이런 못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렬한 교훈을 남기며 떠나간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인생 교훈까지 독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어째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이리도 이기적이고 못됐을까? 애는 조시파이를 만나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다. 퉁명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붕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당하면서 점차 깨닫는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다시 영화 봄날은 간다 이야기로 돌아가면 은수처럼 힘든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상우 역시 처음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의 혹독함을 깨닫는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것이다. 삶의 관문 같은 그녀라는 세계를 통과해가며 스스로의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체감했을 것이다. 은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누군가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사랑이 끝나야 비로소 그 시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처음으로 나란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다가갔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러나야 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을 말이다. 가령 상대가 너무 미워 그녀의 자동차를 긋거나 그의 작업실 유리창을 벽돌로 박살낸 후 사흘 밤낮을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짓만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싫다고 거부해도 슬픔과 질투를 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듯 삶에는 은수도 조시파이도 전부 다 필요하다. 마냥 소녀일 것만 같은 앤에게도 어른의 시간이 찾아왔죠. 짱구처럼 툭 붉어졌던 이마는 반듯해지고 주근깨도 사라지고 키도 훌쩍 자라 어느새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어요. 달라진 건 모습뿐만이 아니라 말하기 좋아하는 앤이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기 시작해요. 성숙해진 앤을 보며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변하지 않아서 좋았다 라는 말보다는 변해서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고요.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해피해피 브레드라는 영화를 봤다. 도시 생활에 지친 부부가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홋카이도로 내려가 화덕에 빵도 굽고 커피도 내리는 카페 겸 호스텔을 차리고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해피해피하게 맞이한다는 얘기다. 실연당한 도쿄 여자, 이혼당한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여자아이, 아이를 지진으로 잃은 노부부의 이야기 등 영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내 마음을 끈 건 노부부의 얘기였다. 평생 빵이라고는 일절 입에 대지 않았던 아내 때문에 미안하지만 밥을 먹을 수 없을까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라고 요청하는 할아버지. 오래전 어린 딸을 지진으로 잃었던 할아버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픈 아내마저 홀로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청혼한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죽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카페의 여주인이 탁자 위에 구워놓은 따뜻한 빵을 아내가 맛있게 뜯어먹는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 사람이 평생 먹지 않던 빵을 먹는 걸 보고 나는 부끄럽지만 깨달았어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변하는 거구나. 사람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다가 문득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란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마지막까지 변하는 거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말보단 변해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평생 밥만 먹던 할머니가 죽기 몇 달 전 빵을 맛보며 빵이 참 맛있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는 참 좋았다. 변했다는 건 뭔가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얘기일 거다. 발음이 괴상한 외국어 배우기를 시도하고 낯선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보는 것 말이다. 한 번도 살아있는 것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길가에서 우는 고양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살아있는 생명과 동거한 후배도 있다. 물론 낯선 시도들 때문에 자신에게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아무리 공부해도 자신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도전하고 시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실패가 많은 삶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풍성한 삶이 좋은 삶이 아닐까? 애는 짱구처럼 툭 붉어졌던 이마가 반듯해지고 주근깨가 사라지고 키가 훌쩍 자라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한다.
하지만 외모만 변한 게 아니다. 수다스럽던 성격이 차분해진 건 그저 시간이 흘러서라기보다 애니 퀸 학원 입시라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며 생긴 인내와 집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매튜 아저씨를 도와 거친 농사일을 돕거나 친구들과 이야기 모임을 조직해 자신의 상상력을 연극으로 실현시켜보는 일. 덕분에 강물에 빠지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훗날 그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다. 강물에 빠져 생쥐꼴이 된 그녀를 구해주는 건 미래의 연인이자 남편인 길버트 브라이스니까. 수많은 소녀들의 공감 속에서 울고 울었던 빨간머리 앤. 빨간머리 앤을 떠올린다는 건 우리의 감성 속에 있던 지난 청춘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 또한 앤을 보며 청춘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젊음을 삶의 맨 마지막에 놓을 수만 있다면 하고 말이죠. 청춘은 언제 끝날까? 20대가 끝나면 30대가 시작되면 청춘도 끝나는 걸까? 청춘은 누구의 말처럼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일까? 하지만 성성한 백발에 마음 많은 청춘이라 힘주어 말하며 원색 꽃무늬 원피스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노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앤과 친구들의 나이는 11살. 이들의 인생 시계는 이른 새벽쯤일 것이다. 그런데도 다이애나의 말은 청춘의 끝을 선고하듯 비장하다. 낭만의 시대는 갔고 이제 남은 건 현실뿐이라는 선언처럼 들리니 말이다. 다이애나를 제외한 친구들은 모두 퀸 학원에 입시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점점 시험이 그들의 현실이 된다. 갈 길이 달라진 우정은 이제 멀어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학교가 달라지고 동네가 달라지고 취업의 길이 달라지고 나면 마음은 조금씩 멀어진다. 옛 친구는 가고 어느덧 새 친구가 온다. 하지만 청춘이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와도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나는 이제야 버나드 쇼의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납득한다. 젊음은 스스로 너무 반짝여서 다른 존재들의 반짝거림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젊음은 스스로 너무 심각해서 삶이 때때로 농담을 던지듯 가벼워야 하는 무엇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젊음이 인생의 처음에 놓여있는 건 아무래도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아닐까? 톨스토이의 말이 맞다. 내가 신이라면 나 역시 청춘을 인생의 맨 마지막에 놓겠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토록 푸릇한 청춘이 놓여있다면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만약 12월 31일에 창문을 열었는데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눈보다 하얀 벚꽃이 피어있고 그 위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호랑나비들이 날아다닌다면 우리는 그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희망 속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문득 인생의 절정이 놓여있는 순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계절의 순서, 나이를 먹는 순서, 요일의 순서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말이다. 그것이 도무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이런 엉뚱한 상상들을 하게 된다. 빨강머리, 내 안에 오랜 소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인 것 같아요. 앤의 이야기 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처럼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앤의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그 꽃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거라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빨강머리 앤을 기억하며 나는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보는 건 어떠세요? 저자의 말처럼 만약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오디오북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앵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모두 건강한 휴식과 더불어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쉼이 될 수 있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